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 문을 열어보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치 얘기로 좀 시작하죠. 아무래도 대선 무렵엔 저희가 좀 계속 좀 뉴스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2030 세대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여기서 또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지난주 금요일 5일 열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 동안에 좀 흐름을 봤는데 2030 세대 중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밝혔거나 혹은 지지층이 모여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봤더니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다고 밝혔던 청년 세대 중심으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탈당했다라는 인증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당 홈페이지로 올라와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찬성한다, 어떤 정책 보완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감정 대결적인 측면, 세대 간의 대결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 20대, 30대 당원들이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냐,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노인의힘이다 이렇게 거센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니까 또 일부 중장년 당원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대 대결적인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좀 살펴보면 경선 결과에서 당원과 여론조사 그 투표 결과가 반반씩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당원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네. 48.21%로 윤석열 후보 37.95%보다 약 10%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른바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섰던 것은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찍어줬던 것 아니냐. 네. 그런데 어쨌든 합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선 후폭풍이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소식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은 경선 결과는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선대위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 마음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국민의힘 2030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이런 지금 보도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죠. 조으론 변호사께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2030 세대가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부분은 그보다는 나이가 많은 5, 60대들이 많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20, 30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 예. 보이지만 아니면 당원 그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존의 주도권이었던 5, 60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당은 아직까지는 2030 세대의 의견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의 2030 세대가 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이니까 구태 정치다, 오래된 정치다라고 예. 비판을 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 좋아했을 때랑 좋아했을 때랑 느끼는 박탈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 당에 기대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2030 세대가 우리 지지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의견은 안 반영해줘? 라는 박탈감, 어떤 배신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네. 것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흐름 봤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 보니 예. 또 우리가 지지했던 후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그 경선 후유증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 어쩌면 후폭풍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이번 대선 결과가 사실은 이제 2030 청년들의 표심이 중요할 것이라는 건 뭐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국민의힘도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분위기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20대 특히 여성들의 비호감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청년 표심이 중요하다는데 양쪽 당 다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극복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그러면 청년 표심을 잡으려면 무엇을 신경 써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20, 30대 층에서 무당층이 한 70%가 됩니다. 2030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2030 세대가 아직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윤 후보가 맨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2030 세대의 굉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치르면서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왜 이런 그렇죠. 됐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2030 세대가 대선 그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약을 내세울 때 특정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젠더 문제로 풀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뭐 사회 지도층과 뭐 서민층을 간의 어떤 대립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공약을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어떤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 중에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대 그렇군요. 진영이지만 그런 다른 진영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2030 세대의 지지도 문제지만 예. 여성층의 지지도 어떤 한 당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층에 있어서 민감한 뭐 양육이라든지 뭐 임신, 출산 이런 그렇죠.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연 앞서 젠더 갈등으로 몰았을 때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좋을 것인가,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금 조으론 변호사의 제언이신데 지금 2030뿐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로 무당층의 비율이 지금 높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정치 일선에서 뛰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5세 이상 피선거권 선거에 그러니까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기준을 이게 낮춰주는 피선거권이죠. 거. 예, 네. 이게 계속 얘기가 돼서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열어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치인의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또 청년 정치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후반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정치인들이 좀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유명 인사라든가 상징적인 인물들을 캠프에 포진시키는 거 많이 해요. 네.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성 정책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양육 출산의 문제는 보통 이제 여성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의제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도 많고 양육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전문가로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오히려 여성들을 만날 때 너무 돌봄 주제보다는 돌봄은 공통의 주제로 놓고 네. 다른 주제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젠더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군대 문제를 놓고 남녀를 갈라서 할 부분이 아니라 왜 남자들이 그런 군대에 갔다 와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분노하는가 그걸 잘 들어봐야겠죠. 네. 군대 갔다 와서 혜택도 많고
제도 오히려 그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제도라면 저는 남녀가 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를 자꾸 가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과 절망하는 지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그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과 더불어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키워나가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혹시 덧붙여 주실 얘기 더 있으십니까?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예전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란 개인보다는 사실은 기성 정치권에 화가 난 사람들 그때 안철수 형상이 떠받치는 주세대가 20대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갔다가 그게 쭉 이동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은 그 다음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확 쏠렸었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또 20대 지지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해서 어떻게 됐느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준석 대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기성 정치인들과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인물들에 확 쏠렸다가 또 윤석열 현상이라 해서 윤석열 후보에 갔다가 이게 다시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 옮겨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20대가 참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지지를 해줬는데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하면서 자꾸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이 젊은이들의 욕구가 뭔지를 좀 제대로 고민해서 좋은 공약 많이 냈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의 부분을 과연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정치가 하는 숙제가 또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저희는 앞으로 대선 관련 뉴스 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의 사연이 최근 지금 보도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뭐 영케어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영케어러들을 위한 대책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또 복지부는 또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지금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보도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예. 대구에 살던 강 씨예요. 이 사람은 이제 20대고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돌아온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둘이 살았던 부자 가정이었고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셨었는데 지난해 9월에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거의 마비돼서 누워 생활하는 처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케어하는 것은 오로지 이 아들의 몫이었던 혼자군요. 거죠. 네.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대소변도 아들이 다 치웠어야 됐고요. 뭐 소변줄도 갈아야 되고 또 음식도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어서 코로 다 연결을 해서 이제 드렸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고된 간병 노동을 홀로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병원비가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 씨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죠. 이분이 이 병원비를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예. 병원에 계속 모시다 보면은 병원비가 너무 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에 이르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간병해야죠. 또 월세나 이런 생활비를 벌어야죠. 네. 뭐 휴대전화, 뭐 전기료,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다 내지 못하니까 거의 다 이게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버지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됐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맨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는 비정한 아들이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다. 라는 면만 부각이 되어서 이제 1심에서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4년. 그런데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이면에 이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영케어러의 그런 입장이 조명이 되면서 다른 지금 탄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예.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미안하고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뭐 부르기 전까지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방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죽음을 결심한 거죠. 아버지로서는 이제 그렇죠. 아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을 해준 거고 아들도 사실상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양을 잘 했다가 자기가 있는 최대한으로 잘 했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예. 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현재 한 6천 명 이상이 동참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강 씨는 1심에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항소를 하면서 존속살해가 아니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예.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을 고충과 청년을 지원하지 못한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사실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뒤에 이면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면서 지금 이 뒤에 부분 그 내부적 사정을 탐사 보도로 이제 취재해 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케어러들을 위한 대책도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저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죠. 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라면 형제 사건, 예, 그리고 기억을 하죠. 일부 아동들이 방치되어 있는 문제, 네. 그리고 치매 노인 가족들이 왜 노인 부부인데 한 분이 한 분의 결국 목숨을 끊게 하고 본인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소식, 예. 그리고 영케어러 다시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약계층이 된 사람들, 특히 가족 간에 어떤 병자가 있거나 돌봐야 될 그렇죠. 상황에 있는 경우에 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거를 가족만이 지금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지금 이 가족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영케어러가 정말 중요한 이슈인 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생명은 늘고 많아지지만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가족들과 개인의 문제로 났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이나 호주, 영국이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를 좀 상대적으로 일찍 겪으면서 영케어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도 하고 지원 제도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라든가 보다 정확한 개념 설정이 좀 필요하다. 네, 성급한 법 개정보다는 일단 빨리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교수님의 예.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지금 영케어러라는 이런 단어가 비단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그렇죠. 나온 게 아니라 예.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케어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실태조사. 있는 예. 통계조차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럼 이 강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냐라는 건데요.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강 씨가 처했던 그런 생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복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 상황에 놓여 있었나요?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았나요? 그런데 강 씨가 이것을 자기가 신청해도 된다. 자기가 그런 대상자이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자체에 예.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던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부터 이런 위기 가정인 사례를 발굴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굴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는 것은 분명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인력 문제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예.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일단 정책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점검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로만 딱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감염이 되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이게 지금 존속살인이랑 아니면 유기치사랑 이 부분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관련해서 저는 유기치사가 인정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존속살인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희망적으로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의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칼에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깔끔하게 예.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